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시험은 작년 2025년도에 비해 가지고 난도가 꽤나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좀 낮더라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나와봐야 되니까요. 이번에 같이 강의를 하는 김준 선생님이 지금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추리 논증은 34개 정도 맞았다고 해요. 전년도보다 확실하게 어려웠고 맞은 개수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제가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문제 풀어도 그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문제가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추론한 것 고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기로 바로 내려가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수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직접 통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쪽에 무엇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통제가 뭔지를 봐야죠. 작은 따옴표 나와 있네요. 무엇이 직접 통제라고요? 법 규범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게 간접 통제가 있는데 그거는 법 규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 이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네요. 지금 통제 대상자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벌로 처벌해요. 낙태 행위를 한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규범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만 보고 직접 통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구나라고 끊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끝난 다음에 시험 문제 받고 저도 한번 풀어보고 해설을 하는 거라서 실제 풀이에 맞게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풀고 바로 기억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가는 거예요. 니은으로 가게 되면요. 답이 간접 통제보다 직접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이제 뭘 중시했는지를 봐야죠. 위에 보니까 갑은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갑은 무엇을 더 중시한대요. 왜 중시하는지를 봐서 행동 선택권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요. 이제 이러한 주장은 왜 그렇더라고요? 법규범보다 사회적 의미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간접 통제 중에서도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없죠. 니은도 틀리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도 몇 점 나왔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치지는 않는데 끝나고 한번 쳐보니까 저도 한 30개 중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4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가지고 시험장 들어갔으면 좀 더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에서 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쳤는데 그럼에도 함정 장치가 좀 많아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막 엄청 썩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통과된 법안이 법안 3이라면 해당 군인은 직업 군인이 아닐 수 있다. 자, 이제 통과된 법안이 법안 3이라면 직업 군인이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지금 다음 법안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의무 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범위에 대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의무 복무자로서 복무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이 순직자예요. 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일반 사망자로 판정된 경우에요. 일반 사망자로 판정되었다. 만약에 지금 직업군인이다, 직업군인 아니다를 이야기하니까요. 군인의 종류를 지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X국 군인이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군인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읽는 식이 좀 혼동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읽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무군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순직인정 범위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3인에서는요. 의무복무자면은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사망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일반 사망자예요. 그러면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군인이 직업군인 아니면 의무복무군인이잖아요. 의무복무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무기간 중 사망해도 순직자가 아닐 수 있는지 보죠. 뭐라고요? 자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이제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의무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순직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사망자로 판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안 3이라면 직업군인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무복무 군인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안 1과 2를 한번 볼까요? 의무복무 기간자로서 복무기간 사망하면 순직자래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사망하게 되면은 순직자예요. 전역 후에도 오히려 전역 후까지도 관련성을 가지고 사망하면 그렇게 보내요. 법안 1과 2는 그 복무기간 중에 사망하면 무조건 순직자로 보내요. 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이 순직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러면 의무복무군인이 아닐 거니까 직업군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 직업군인이고 3이면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맞는 판단이 됩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무복무자가 군인이 휴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은 법안 1과 법안 2 중 어디에 따르든 순직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의무복무자인 경우는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순직자로 보는 게 법안 1과 법안 2잖아요. 그래서 법안 1, 법안 2 중 어디에 따르든 순직자가 되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법안 3에 따르면 순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의무복무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과 똑같아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일반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순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디귿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는 말인 거고요. 니은 한번 볼게요. 이 니은 같은 경우가요. 군복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고 전역 후 질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법안 1과 법안 3 어디에 따르든 순직자가 되지 않지만 법안 2에 따르면 순직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법안 2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법안 2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예요. 군인이 군복무로 인해서 질병을 얻고 전역 후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역 후잖아요. 법안 2 보면 일단 전역 후에도 군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한 경우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네요. 그러면 순직자가 되겠네요. 다만 뭐여야죠? 의무복무자로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직업군인과 의무복무군인이 있는데 의무복무군인인 경우에만 순직자가 되는 거예요. 법안 2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죠. 법안 1과 법안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이 이제 순직자예요. 근데 이거는 의무복무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 1, 2, 3은 군인 전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복무자만을 규정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지우셨어야 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전체가 의무복무자의 그렇게 영역에 한한다라는 거를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니은 초반에 놓쳐가지고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요. A에 의하면 기억이 니은보다 효율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로 한번 보죠.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은 효율성을 판단하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위에 되게 고맙게도 효율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문장 수로를 잘 보세요. 이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전적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원치 않는 자예요.
금전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득이 최소화되고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은 2명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부과해요. 한 명당. 그러면 출산을 원치 않으면은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 이제 동그라미 기억은 나한테 이득도 0, 비용도 0이네요. 니은을 한번 볼까요? 출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출산 허가증 거래증 그리고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수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출산 허가증 거래제를 출산을 원치 않은 사람은 판매하겠죠. 그러면 이득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은 니은은 이득이 생겨요. 0보다 적어도 크겠죠. 기억은 0이잖아요. 기억이 니은보다 효율성이 높나요? 아니죠. 그래서 틀리다 라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B에 의하면 2명을 출산하려는 자에게는 니은이 기억보다 형평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평성이네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형평성이랑 적용을 받는 모두가 경제적 조건에 구애됨 없이 합법적 선택을 실현할 수단을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2명을 출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한 명까지만 허가증이 있고 한 개를 더 하려면은 구매해야 돼요. 구매해야 돼요. 니은은 구매입니다. 구매. 기억을 한번 볼까요? 2명을 낳게 되면은 둘째부터 사회 초년생 2년치 연봉이에요. 2년치 연봉입니다. 자, 만약에 니은이 기억보다 형평성이 더 크려면 이제 형평성은 뭐라고요? 경제적 조건에 구애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을 구매하는 이 가격이 2년치 연봉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2명을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니은에서의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비판적 사고, 더 비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형평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답은 어떻게 되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초반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기억의 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갑은 위 결정의 논거를 반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결정의 논거 반박이 있어야죠. 자, 첫째, 올림픽 출전 자격에 관한 IOC 규정에 따를 때 일정 수준 이상 기록이 있어야 되고 올림픽 수준 세계대회에서 달성해야 된다. 지금 갑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니까 갑은 결정 논거를 반박했다고 되어 있네요. 갑은 의족을 착용했어요. 장애인 육상 멀리뛰기에서 8.60을 해서 올림픽 출전하려고 한 겁니다. 8.6은 장애인 대회라서 올림픽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반박하려면은 이거를 부정해야죠. 자, 뭐 그런 내용 보니까 8.60의 기록은 모든 육상 대회에서 나온 멀리뛰기 기록 중 10이다. 자, 그거 가지고 이 기록이 장애인 대회라서 올림픽 대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올림픽 수준의 대회라고 말을 한 거니까요. 아니죠. 모든 육상 대회에서 나온 멀리뛰기 기록 중 10이라는 거랑 이 대회가 올림픽 수준의 대회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이 대회가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육상 대회다.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육상 대회라는 게 올림픽 수준의 세계 대회라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2번 선지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뭐 그 관련되어 있는 거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니은 한번 볼게요. 출전 선수가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선수의 보조장치가 장애 없었을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면은 사용할 수 없대요. 의족은 더 우월한 능력을 제공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거 한번 보면은 의족을 착용하지 않으면 육상 자체를 할 수 없다. 의족을 착용하면 육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더 우월한 육상 능력을 제공한다 이거를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부정해야 되는데 의족을 차용하면 육상 자체를 할 수 없다 만으로는 부족해요. 틀린 내용이에요. 자, 4번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가 스스로 증명해서 허용되었다. 뭐 관련 없는 거죠. 5번이네요. 본인 기록보다 향상된 기록을 내게 하는 수영복이 일부 선수들만 착용할 수 있대요. 출전 선수가 보조장치, 수영복이네요.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미 올림픽에서 허용됐어요. 그럼 논거에 대한 부정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반박이 되는 겁니다. 5번이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산지 한번 볼까요?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가 고의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임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서 올림픽 출전이 허용되었다. 고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단 셋째 부분이겠죠. 같은 규정에 따르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갑은 증명하지 못했다. 지금 선지 4번이 갑이 증명했다. 혹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증명을 해서 허용된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적절한 반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볼게요. A의 입장을 약화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A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A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구속 사유를 억지로 적용하여 이제 지금까지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복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하지 않았고, 지금 이 앞이나 뒤죠. 기존 구속 사유를 억지로 적용하여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복이 우려가 있는 경우요. 전자는 위법한 인신 구속이라고 되어 있고 후자는 보복 금지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갑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명시적인 구속 사유로 도입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 뭐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구속 사유로 도입하자입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견해인지를 보니까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보복하려는 사건들 때문에 보복 우려를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추가하자죠. 자, 그러면은 기억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지 약화가 될 겁니다.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사유로 구속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A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명시적인 구속 사유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해결하는 거죠? 위법한 인신 구속이라는 비판을 해결하는 거죠. 기존 구속 사유를 억지로 적용한 거는 위법한 구속 사유 인신 구속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는 것을 명시적인 구속 사유로 도입을 해서 구속 사유를 마련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A는 피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보복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구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기억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A의 입장을 약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의 입장을 끊어가지고 계속 그 부정이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기억 맞는 말이네요. 디귿이 두 개죠.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B 모두 현재 제도로는 위법 소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해석할 수 없다. A 한번 볼까요? 자, 위법한 인신 구속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한 인신 구속을 하지 않는 한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에 동의할 겁니다. B 한번 볼까요? 이 B 부분도 되게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리 논증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뒤쪽은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근데 앞쪽에 판단할 게 상당히 많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틀리게 문제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복 우려로 있는 경우 구속과 불구속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만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부 불구속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제도에는 구속하지 않는 한 보복 우려를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자,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복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불구속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B는 기본적으로 그 맥락상 전제하는 경우가 뭐죠? 기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복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기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하겠죠. 법에 기존 구속 사유가 없는 구속은 위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법한 상태에서 근데 그때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하면은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보복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역시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까다롭습니다. A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B는 지금 기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복 우려가 인정된다. 이 경우는 보복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면 그런 거 걱정 없겠죠. 그래서 구속하면 문제가 없는데 구속하지 않는 한 보복 우려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 우려가 해소할 수 없네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거죠. 디귿이 되게 어려웠어요. 자, 조건부 불구속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판사가 보복범죄가 발생할 경우 구속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은 B의 입장 강화하나요? B는 조건부 불구속 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런 보복범죄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경우에 조건부 불구속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기존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그냥 계속 법 위반을 해가면서 구속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B는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D는 뭐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의 입장을 강화하나요? 아니요, 강화할 수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조치와 B 조치 모두 구금형을 선고할 때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끊어서 보셔야 되죠. 모두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A 조치 한번 보세요. A 조치를 보니까요. 경미한 조치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구금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범 가능성 안 나왔죠. 법원은 형기의 2분의 1 시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선고하는 거예요.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 했나요? A 조치는요? 아니요. 형기의 2분의 1 시점에 재범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중단하는지 이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기억 있는 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디귿으로 가는 거예요. 형사처벌로 범죄자가 구금된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A 조치는 부합하지만 B 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구금된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해야 한대요. A 한번 볼까요? 지금 A만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더 이렇게 한정된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형기의 2분의 1 시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집행을 중단하는 거죠. 지금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게 구금형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저지른 거에 상응해야 하는 건데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구금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A 조치가 부합하나요?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A 조치가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틀리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견해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1과 사례 2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건이든 A에 따르는 것이 B에 따르는 것보다 수록 이득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 이득액이 뭔지 봐야죠. A는 볼게요. 이득액은 그 자체의 가액 전부래요. 가액 전부라는 게 이제 뭔지를 보려고 하니까 위쪽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다 합친 거라는 거겠죠. 이득액, 가액 전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전부로 본 거네요. B는요, 그 자체의 가액,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서 거래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거라고 되어 있네요. B는 뭐죠? 비용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겁니다. A는 그냥 이득이고요. A가 지금 사례 1, 사례 2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A가 B보다 항상 더 큰가요? A는 공제를 안 했고 B는 공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공제한 비용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지불한 대가가 0인 경우 A랑 B는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산정된다라는 게 틀리는 거죠. 기억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에 따를 때 사례 1에서의 이득액과 사례 2에서의 이득액 차이는 1억 1천만이래요. B는 대가를 공제한 거예요. 사례 1 한번 볼까요? 16억 4천에 매수하기로 하고 10억 시가 16억 4천 6백에 매수하기로 하고 10억 2천 6백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속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기가 된 거예요. 사기가 됐어요. 얻은 이득은 얼마죠? 6억 2천이네요. 을은요, 시가 15억 3천만 원 토지예요. 그런데 뭔가 속여가지고 10억 2천에 구매했어요. 얼마죠? 5억 1천입니다. 차이는요, 1억 1천이 되네요. 밑에 1억 1천 맞는 말입니다.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보기는요, 지금 푸는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만 풀고 아까 전에 강의하기 전에 한번 풀어봤을 때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돼서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 풀고 넘겼을 겁니다. 다른 선지들은 아직 제가 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검토를 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제가 강좌 시간에 정규 강의를 통해서 차곡차곡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글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돌봄노동 동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A와 B의 견해는 같다. A도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나와야죠. 자, 지금 볼까요? 시설이 부족하다. 인력 확보가 급선무다. 외국인 인력 유입해야 된다.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되어야 된다고 A가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견해가 같다. 이 부분도 틀린 거예요. 선지 2번. 외국인 돌봄 노동 능력이 우수하고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점에 대해서 A와 C의 견해는 같다. 외국인이 우수하다. 한번 볼까요? A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확보가 급선무다. 외국인 인력 유입을 검토해야 된다. 의욕적으로 일할 것이다.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있네요. 우수하다 있나요? A예요? 없어요. A 부분에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단순 견해 찾기예요. 그냥 이제 수로 찾고 올라가서 끊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봐보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 돌봄 노동 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B와 C의 견해는 다르다. 증가하고 있다가 나와야 돼요. 외국인 돌봄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B 보니까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B가 외국인 돌봄 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견해가 같은지 다른지 말할 수가 없겠죠. 지금 B 부분 보면요. 외국인 인력이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봐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네요. 현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부족 상황은 시장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 A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A 부분 보니까요. 비자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죠. 공적 자금 투입을 없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외국인 인력 유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을 분담한 공공로봇을 개발해야 한다. 공공로봇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 보면은 이거는 더 명확하게 시장 개입, 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닌 거죠. 외국인 인력의 유입 추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 B, C 견해가 맞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봐야죠. 사례를 보게 되면요. 택시회사 A에 소속된 을이 갑을 이제 쳤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요. 사고상무가 병이라는 게 A 회사에 있는 겁니다. 사건 플로커 정이 있습니다. 1번 선지 한번 보면요. 자, 앞에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는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에서 뭐를 찾아야죠? 누구의 주도로 합의가 일어난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로를 찾는 건 이런 원리를 찾는 겁니다. 자, X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주도해서 합의를 일으키고요.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일어난대요. 지금 밑에 보니까 작은 따옴표로 사고상무라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교통사고 손해산정이 객관화되면서 사고상무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건 브로커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은 누구죠?
지금 병은 사고상무예요. 병이 제시하는 위로금과 합의액을 합한 금액이 정을 통해 받을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크다. 지금 정 한번 볼까요? 사건 브로커가 있고 배상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챙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상무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가족을 챙겨달라고 읍소를 한 다음에 돈을 소송보다 적은 돈을 건네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위로금과 합의금이 받는 돈인데 이게 만약에 수수료 공제 금액보다 크면은 병의 주도하에서 일어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이번 선지 한번 볼까요? 병과 정이 합의금으로 같은 금액을 제시했어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많아요. 합의금은 똑같아요. 근데 병은 위로금도 뭔가를 주겠죠. 근데 이제 정은 어떻게 할까요? 정은 무언가 수수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즉 가장 이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병이 된다라는 거죠. 선지 3 한번 볼까요?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판결 안 가겠죠.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뭐 병 또는 정 중에서 더 많은 이제 조건을 준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의 주도하에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선지 4번. 갑이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고 을과 A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병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병의 주도하에요. 병은 아까 전에 봤죠? 사고상무예요. 사고상무 부분에서 뭔가 사고상무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지를 보니까요. 지금 피해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사정이 급할수록 사고상무 활약이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고상무 활약이 두드러진다. 지금 합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합의에 좀 영향을 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빨리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사고상무 활약이 뭐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활약이 두드러진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정과 비교를 해보면요. 정은 사건 브로커가 나타나가지고 판결 배상금을 계산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판결로 배상금 받는 거 계산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지금 사실 사고상무랑 뭐 급박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빠르게 해결되는 방법이긴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고상무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에 가깝겠죠. 세모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번과 비교를 했거든요. 5번 선지를 보면요. 정의받는 수수료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는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받는 수수료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은 지금 이제 정이죠, 정. 정은 사건 브로커입니다. 사건 브로커는 배상금을 한 후 합의금에서 고정 비율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라고 했습니다. 고정 비율의 돈을 수수료로 챙긴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수수료 액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수수료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가 병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큰가요? 수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합의금 자체가 이제 더 커져나간다는 거잖아요. 합의금이 커져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 이제 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수수료 액수가 커진다라는 거는 고정 비율이니까 합의금이 더 커져나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주도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틀렸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4번이 헷갈립니다. 4번이 좀 헷갈리는데 선지 5번과 맞추어서 비교를 하면은 5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번도 장치를 수수료 액수라고 해놨고 이게 위에서 수수료는 이제 고정 비율이에요. 합의금에서의 고정 비율인 겁니다.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수료만 증가하게 되는 거는요. 합의금도 따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봐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견해로부터 사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말하고 있네요.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중 어디에 따르든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한번 볼게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길죠? 사례 먼저 한번 보도록 해야죠. X국은 이제 숙박예약 플랫폼인 떠나요를 X국에서 갑이 숙박예약 플랫폼인 떠나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결제 방법으로 숙박대금을 지불하고 있대요. 실제로는 야놀자 같은 거겠죠. 그럼 그 밑에 을이 누구냐? 숙박 상품과 가격 등 판매 조건을 등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 약관을 게시했는데 예약 취소한 경우 일절 환불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사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국 당국은 이 조항의 사용금지를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금지를 명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 B 중 어디에 따르든 A와 B 중 어디에 따르든 갑에게 명령할 수 있다. A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A에서 말하는 건 계약 당사자 말하고 있네요. B도 계약 당사자 말하고 있네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A를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플랫폼에 제시된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숙박 상품과 가격 등 판매 조건을 등록했죠? 을입니다. 을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A에 따르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을한테 해야죠. 근데 A에 따를 때 갑한테 명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니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니은 보게 되면요. X국이 이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런 손해배상을 플랫폼이 지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을에게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B 한번 볼까요? B는 계약 당사자는 소비자의 인식이에요. 자신이 지급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를 당사자로 인식한대요. 대금을 수령하는 자가 환불의 주체로 생각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불의 주체다라고 누가 생각하는지를 보면요. 예약 시 신용결제 방법으로 숙박대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누가 지급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당사자가 갑인지 플랫폼이 먼저 수령을 하는지 아니면은 을이 수령하는지 안 나와 있죠. 지금 을에게만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 같은 경우 지급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사람이 우리 야놀자가 수령해가지고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B에 따르면 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도 숙박 예약 플랫폼인 떠나요를 운영하는 갑에게도 사용 금지를 B에 따를 때 명할 수도 있겠죠. 이건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갑한테도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4번 틀리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사실 헷갈리는 지점이 되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에 풀어주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다른 부분을 읽지 않는 거는 내가 읽는 부분에 좀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풀이가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로 중심 풀이, 제가 역추론이라고 말했잖아요. 수로 가지고 찾아 올라가서 해당 내용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그런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해 드렸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도 이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